정말로 얼마 전만 해도 라주미인에게 일감을 부탁해볼 마음이 있었지. 과외 자리를 알선해주든 뭐든. 라스콜니코프는 이런 생각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녀석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 과외 자리를 알선해준다고 치자. 그 녀석에게 푼돈이 남아있어. 그것도 좀 나눠준다고 치자. 그래서 수업 갈 때 신을 구두도 사고 정장도 손볼 수 있다고 치자. 그래. 그 다음에는 동전 몇 푼으로 내가 뭘 하겠어? 과연 나한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인가? 사실 웃기지. 라주미인한테 가는 것은. 자기가 지금 왜 라주미인에게 가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심란해했다. 불안한 나머지 극히 평범할 수도 있는 이 행동에 뭔가 불길한 징조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해적인 것이다. 이런, 설마 라주미인만으로 모든 일을 바로잡으려 했단 말인가? 모든 일의 출구를 라주미인에게서 찾았단 말인가? 그는 놀라우며 자문했다. 생각을 하며 그는 이 말을 쓸었고, 참 이상한 노릇인데 몹시 긴 상념 끝에 어쩐지 불현듯 갑자기 거의 저절로 아주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으로 떠올랐다. 라주미인이라니. 갑자기 최후의 결단이라도 내리듯 그가 극히 침착하게 말했다. 라주미인에게는 가자. 물론 가야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녀석에게는 다음날 그 일 이후에 가자. 그 일이 이미 끝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때. 그러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일 이후라니? 벤치에서 벌떡 일어서며 그가 소리쳤다. 정말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설마 그럴까? 그는 벤치를 뒤로 하고 걷기 시작했다. 아니, 거의 뛰다시피 했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집에 간다는 것이 갑자기 죽도록 역겨웠다. 그곳, 그 방구석, 그 끔찍한 장롱 속에서 그것이 벌써 한 달 넘도록 무르익지 않았는가? 그는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신경질적인 전율은 열병과 같은 상태로 바뀌었다. 오한마저 느꼈다. 날이 이렇게 푹푹 찌는데도 몸이 으슬으슬해졌다.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내적인 필요성에 따라 마주치는 모든 대상을 열심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힘겹게 기분 전환 거리라도 찾는 듯 했지만 썩 잘 되지 않자 쉴 새 없이 상념에 접곤 했다. 다시 몸을 부르르 떨며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는 자기가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심지어 어딜 걷고 있는지도 이내 잊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는 바실리에프스키 섬을 다 지나 말라야 네바로 나온 뒤 다리를 건너 군도로 돌아왔다. 도시의 먼지와 석회가루, 서로 짓누를 듯 빽빽이 들어찬 거대한 건물들만 봐온 터라 누군가 신선한 공기를 대하자 처음에는 피로에 절었던 눈이 즐거워졌다. 이곳에는 숨이 막히는 기분도, 악취도, 선술집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롭고 상쾌한 감각도 곧 병적이고 초조한 감각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따금씩 그는 녹음이 우거진 별장 앞에 멈추어 서서 울타리 안을 바라보다가 먼 곳 발코니와 테라스에 나와 있는 아름답게 차려입은 여인들과 정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봤다. 특히 꽃이 그의 관심을 끌어 무엇보다 오래 바라보았다. 화려한 마차, 말을 타고 있는 남녀들과도 마주쳤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들을 배웅했지만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잊어버렸다. 한 번은 걸음을 멈추고서 수중에 있는 돈을 세보았다. 30코페이카 정도였다. 20은 순경에게, 3은 나스타시아에게 편지 배달값으로 주었고, 그러니까 어제 마르멜라도프 가족에게 준 돈은 47 내지는 50코페이였다는 소리로군. 이렇게 돈 계산을 하며 생각을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대체 왜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는지도 곧 잊어버렸다. 싸구려 음식점 같은 요식업소 옆을 지날 때 이 일이 떠올랐고 뭘 좀 먹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그는 보드카를 한 잔 마시고 뭔가 속이 든 피로그 하나를 먹었다. 피로그는 길을 나온 다음 마저 다 먹었다. 보드카를 마신 지 워낙 오래되어 한 잔 마셨는데도 금방 취기가 돌았다.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지고 무자비하게 졸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페트로프스키 섬까지 왔을 때
이미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걸음을 멈추더니 한 길에서 벗어나 관목 숲으로 들어간 다음 풀밭 위에 쓰러져 이내 잠이 들었다. 병적인 상태에서 꿈을 꾸는 이례적일 만큼 입체적이고 선명하며 또 현실과 굉장히 유사하다. 때로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상황과 그 모든 것이 전개되는 과정은 너무나 그럴듯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섬세하고 예기치 못한, 그러면서 그 광경을 예술적으로 완성해 주기에 충분한 디테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설령 꿈을 꾼 자가 푸시킨이나 드르케네프 같은 예술가일지라도 생시에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런 꿈, 이런 병적인 꿈은 항상 오랫동안 기억되어 인간의 교란되고 흥분한 조직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고향 소도시에 살던 무렵 어린 시절에 꿈이 나왔다. 그는 7살쯤 됐고 축제일을 맞아 저녁 무렵에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산책하는 중이다. 날이 흐리면서도 숨막힐 듯 후덥지근하고 장소는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과 완전히 똑같다. 심지어 기억 속의 그곳이 지금 꿈속에 나타난 모습보다 훨씬 더 흐릿할 정도였다. 소도시는 확 트여 한눈에 다 보이고 주위에는 버드나무 한 그루도 없다. 어딘가 아주 멀리 저 하늘 끝에 숲이 거무스름하게 보인다. 소도시의 맨 끝에 있는 밭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큰 술집이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며 그 옆을 지날 때면 항상 공포와 같은 몹시 기분 나쁜 느낌을 안겨주곤 했다. 거기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다들 고함을 질러대고 껄껄 웃어대고 욕설이 오가고 목신 추잡한 소리로 노래를 불러대고 걸핏하면 싸움판을 벌였다. 술집 주위에는 항상 그렇게 술 취한 무서운 낯짝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이었다. 그들과 마주치면 그는 아버지에게 바싹 달라붙은 채 온몸을 발발 떨었다. 술집 옆으로 난 샛길 같은 길에는 항상 먼지가 자욱했고 그 먼지는 또 항상 시커맸다. 길은 구불구불 더 멀리까지 뻗어 300걸음쯤 떨어진 지점에서 소도시의 묘지를 끼고 오른쪽으로 꺾어졌다. 묘지 한가운데에는 초록색 지붕이 달린 석조교회가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머니의 추도미사를 드리러 부모님과 함께 1년에 2번쯤 찾던 곳이었다. 그럴 때면 항상 쿠치아를 하얀 접시에 담아 네킨에 싸서 가져갔는데 쌀로 만든 건포도로 십자가 모양을 낸 달달한 것이었다. 그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대개의 경우 틀을 씌우지 않은 고풍스러운 성화들과 머리를 덜덜 떠는 늙은 사제를 좋아했다. 묘석이 있는 할머니의 무덤 옆에는 태어난 지 6달 만에 죽은 남동생의 자그마한 무덤도 있었다. 그는 남동생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기억할 리도 없지만 남동생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그 무덤 앞에서 경건하고 공손하게 성호를 긋고 절을 하고 거기에 입을 맞추었다. 자, 그가 꿈에서 보는 장면은 이렇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묘지로 난 길을 걸으며 술집 옆을 지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두려움에 떨며 술집을 둘러본다. 특이한 광경이 그의 주의를 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판을 벌어져 화려하게 차려입은 소시민 여자들이며 아낙네들이며 그 남편들이며 온갖 어중이 떠중이가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 다들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술집 현관 옆에는 진마차가 서 있는데 좀 이상한 진마차이다. 커다란 진마차로 보통 커다란 진말이 메어져 있고 물품과 술통을 나르는데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긴 갈기와 굵직한 다리를 뽐내는 거대한 진말이 짐이 없는 쪽보다 짐이 있는 쪽이 차라리 더 가뿐하다는 듯 유유자적 고른 걸음을 떼놓으며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이 무슨 산더미 같은 짐을 싣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항상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한 노릇인데
이렇게 커다란 진마차에 작고 삐쩍 마른 젓갈색 농사용 앞말을 매놓았다. 그것은 그도 종종 보았거니와 때로는 무슨 장작이나 건초더미 같은 짐을 높이 싣고 가면서 죽을 힘을 쓰는 종류의 말로써 특히 짐이나 진흙탕이나 바퀴 자국이 빠질 테면 항상 농꾼들이 채찍으로 정말 호되게 얻어맞고 때때로 곧장 낯짝과 눈을 얻어맞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런 장면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 그는 거의 울음을 터뜨리지만 엄마는 그런 그를 항상 창가에서 멀리 떼놓곤 했다. 자, 한데 갑자기 사위가 몹시 시끌시끌해진다. 술집에서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발랄라이카를 켜면서 곤드레만드레 취한 덩치가 무척 큰 농군들이 울긋불긋한 로바시카를 입고 외투를 걸친 채 나온 것이다. 자, 타라고 다들 타!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데 아직은 젊고 목이 굉장히 굵고 얼굴은 살도 뒤룩뒤룩 찌고 홍당무처럼 붉다. 아, 전부 태워다 줄 테니까 타라고! 하지만 즉시 웃음과 아유가 울려 퍼진다. 저 따위 말라깽이 말로 잘도 태워다 주겠다. 이봐, 미코올카, 자네 제정신인가? 아이, 저런 앞말을 저런 진마차에 매놓다니. 저 젓갈새가 앞말은 틀림없이 20살은 좋게 될 거야. 아이, 이보게들. 다들 태워다 주겠다니까. 미콜카는 또다시 이렇게 소리치며 제일 먼저 진마차에 뛰어올라 고삐를 지고 온몸을 쭉 펴며 마부석에 선다. 밤색 말은 아까 마트베이가 몰고 가버렸거든. 그가 진마차에서 소리친다. 이 앞말 때문에 이보게들, 나는 아주 복장이 터질 지경이야. 당장 쳐 죽였으면 싶어. 먹이만 공짜로 축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타란 말이야. 마구 달리게 해주지. 신나게 달릴걸? 그러고서 그는 채찍을 손에 쥐고 쾌감을 느끼며 젓갈색 앞말을 갈겨줄 태세를 갖춘다. 타라는데 왜들 이래? 군중 속에선 껄껄 웃음이 터져나온다. 들었나? 마구 달리게 해준다군. 저녀는 벌써 10년째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했을걸? 지금부터 달릴 거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보게들 다들 각자 채찍을 들고 자, 준비! 옳거니 마구 갈겨보자. 다들 껄껄 웃고 농찌거리를 주고받으며 미콜카의 진마차에 올라탄다. 6명 정도가 탔는데 자리는 더 있었다. 그들은 뚱뚱하고 볼이 발그스레한 어떤 아낙네를 태운다. 그녀는 붉은 무명옷을 입고 구슬이 달린 두건을 쓰고 발에는 모피 실내화를 신고 있는데 호두를 까면서 깔깔 웃고 있다. 주위의 군중들도 마구잡이로 웃어댄다.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렇게 비실비실한 앞말이 저런 무게를 싣고 달릴 거라니. 진마차에 탄 청년 2명이 미콜카를 도우려고 즉시 각자 채찍을 든다. 이리야! 소리가 울려 펴지자 여윈말은 죽어라 용을 쓰며 몸을 비틀지만 달리는 건 고사하고 거의 한 발짝도 떼놓지 못한 채 그냥 다리만 허우적대며 힝힝 댈 뿐. 콩알처럼 쏟아지는 세 사람의 채찍질에 점점 주저앉는다. 진마차와 군중 사이에서는 웃음소리가 한층 더 커지지만 미콜카는 화를 버럭 내고 자기 분을 못 이겨 채찍을 더욱더 힘을 가하는데 나도 태워줘 이보게들. 이 일에 구미가 담긴 어느 청년이 군중틈에서 소리친다. 타! 전부 타라! 미콜카가 소리친다. 전부 태워다 주지. 채찍을 갈길 테다. 그러고서 죽어라 채찍을 휘갈기는데 어찌나 성질이 났는지 이미 뭘로 때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빠! 아빠! 하고 그가 아버지에게 소리친다. 아빠! 저 사람들 뭐하는 거야? 아빠 불쌍한 말을 마구 때리고 있잖아. 가자. 어서 가자. 아버지가 말한다. 술에 취해서 못된 장난을 치는 거야. 바보 같은 놈들. 가자. 보지 말고. 그러고서는 그를 데려가려고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말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간다. 하지만 불쌍한 말은 이미 상태가 나쁘다. 숨을 헐떡이며 걸음을 멈추었다가 또다시 몸을 비트는 것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죽을 때까지 갈겨라! 미콜카가 소리친다. 기양지사 이렇게 된걸 제대로 갈겨주마!
아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이 망할 놈아.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이렇게 외친다. 저런 말이 저만한 짐을 나르는 꼴은 본 적도 없군. 다른 사람이 덧붙인다. 정말 돼지게 할 참이야? 또 다른 사람이 소리친다. 그냥 내버려 둬. 내 맘이야. 나는 내 맘대로 한다. 더 올라타라. 다들 올라타. 반드시 달리도록 하겠어. 갑자기 커다란 웃음이 일제히 터져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삼켜버린다. 앞말은 점점 더 거세지는 채찍질을 참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채 뒷발질을 치기 시작했다. 노인도 참지 못하고 희죽 웃는다. 정말 그럴 만한 것이 저렇게 비실비실한 앞말 주제에 뒷발질까지. 군중 속에서 청년 2명이 또 채찍을 하나씩 얻어와 말 옆에서 후려치고 달겨든대. 각자 자기가 있는 쪽에서 말이다. 전연의 낯짝을 눈을 가겨 눈을. 미콜카가 소리친다. 자 노래 부르자 이보게들. 진마차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치자 진마차에 탄 사람들이 전부 맞장구를 쳐준다. 질펀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탬버린이 짤랑이고 후렴으로 휘파람이 따라 나온다. 안악내는 호두를 까며 깔깔 웃어댄다. 그는 말 옆으로 달린다. 앞으로 달려나간다. 말에 눈을 정통으로 얻어맞은 것이 보인다. 그는 운다.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진다. 후려치는 채찍 하나가 그의 얼굴을 스치지만 느끼지도 못한 채 손을 비비고 울부짖으며 고개를 내저으며 이 모든 작태를 꾸짖는 턱수염이 허옇게 기른 허연 노인에게 달려든다. 한 안악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데려가지만 뿌리치고 다시 말에게 달려든다. 말은 이미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한 번 더 뒷발질 치기 시작한다. 이 망할 것 같으니. 미콜카가 분에 차서 고함을 지른다. 그는 찻집을 집어던지고 몸을 숙여 진마차의 밑바닥에서 길고 굵직한 끌채를 꺼내 양손으로 그 끝을 잡고 힘껏 젓갈색 앞말 위로 휘두른다. 박살내겠는걸. 주위에서들 소리친다. 아 죽이겠어. 내 맘이야. 미콜카가 소리치며 있는 힘껏 끌채를 내리친다. 둔탁한 타격 소리가 울려 퍼진다. 전연을 후려치라고. 왜들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군중 속에서 몇몇 목소리가 이렇게 외친다. 미콜카는 또 한 번 끌채를 휘둘러 있는 힘껏 처량한 말에 등을 한 번 더 후려 갈긴다. 말은 뒤로 나자빠지며 털썩 주저앉더니만 그래도 펄쩍 뛰면서 일어나 몸을 비튼다. 짐을 끌려고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사방팔방으로 비틀어댄다. 하지만 사방에서 6개의 채찍이 퍼붓고 끌채가 다시 올라갔다가 3번째로 떨어지고 이어 4번째로 유리하게 휘둘러진다. 미콜카는 단번에 숨통을 끊어놓지 못하자 숫제 미쳐 날뛴다. 끈질긴데. 주위에서들 소리친다. 이제는 틀림없이 뻗을 거야. 이보게들. 전혀는 이제 끝장이야. 군중 속에서 신이 난 어느 구경꾼이 외친다. 아 도끼로 쳐야지. 단숨에 치우란 말이야. 또 다른 사람이 외친다. 에이 주둥이 다쳐. 비키지 못해? 미콜카는 광포하게 고함을 지르며 끌채를 내던지고 다시 진마차 안으로 몸을 숙여 쇠 지렛대를 끌고 나온다. 조심해! 그는 이렇게 소리치며 최후에 발악을 하듯 불쌍한 말을 후려친다. 일격이 가해지자 앞말은 휘청거리며 털썩 주저앉더니 몸을 움찔 비틀려고 하지만 쇠 지렛대가 또다시 거세게 등을 쿵 하고 내려치자 내 다리가 단숨에 꺾인 듯 땅바닥으로 쓰러진다. 끝장을 봐야지. 미콜카는 이렇게 외치더니 앞뒤를 잃은 사람처럼 진마차에서 펄쩍 뛰어내린다. 역시나 술에 취해 얼굴이 시뻘겋게 된 청년 몇 명이 채찍이든 지팡이든 끌채든 닥치는 대로 손에 쥐고서 숨이 넘어가는 듯 앞말 쪽으로 달려간다. 미콜카는 옆쪽에 서서 쇠 지렛대를 들고 할 일 없이 등을 후려치기 시작한다. 앞말은 얼굴을 앞으로 뻗은 채 괴롭게 숨을 내쉬며 죽는다. 숨통을 완전히 끊어놨어. 군중이 외친다. 그런데 전혀는 왜 달리지 못했던 걸까? 내 맘이라니까. 손에 쇠지렛대를 들고 눈에 핏발을 잔뜩 세운 채 미콜카가 소리친다.
서 있는 모양새가 더 이상 때릴 상대가 없어 아쉽다는 투이다. 자넨 정말 하늘 모르는 작자군. 알만해. 군중 속에선 이미 많은 목소리들이 이렇게 외친다. 헌데 불쌍한 소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다. 비명을 지르며 군중 속을 뚫고서 젓갈색 앞말에게 달려가 숨이 끊어진 말의 피투성이 얼굴에 입을 맞추고 그 눈과 입에 입을 맞춘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펄쩍 뛰고 미친 듯 흥분해서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미쿨카에게 달려든다. 바로 이 순간 진즉부터 그의 뒤를 쫓고 있던 아버지가 마침내 그를 붙잡아 군중 속에서 데리고 나간다. 가자꾸나. 그가 말한다. 집에 가자. 아빠, 저 사람들은 왜 불쌍한 말을 죽여버렸을까? 그는 흐느껴 울지만 숨이 막히는 바람에 죄어드는 그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은 절규가 되어버린다. 술에 취해서 못된 장난을 치는 거야. 우리 일이 아니다. 가자. 아버지가 말한다. 그는 아버지를 두 손으로 껴안지만 가슴이 죄어온다. 숨을 돌리고 비명을 지르고 싶지만 잠에서 깨어난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머리카락마저 축축해진 채 숨을 헐떡이면서 잠에서 깬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일으켰다.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나무 밑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가 말했다. 하지만 대체 왜 이럴까? 열병이 나는 건 아닐까? 무슨 꿈이 이렇게 추하다.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느낌이었다. 마음은 심란하고 어두웠다. 그는 팔꿈치를 무릎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맙소사. 그가 부르짖었다. 설마 내가 정말로 도끼를 들고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게 될까? 설마 그 두개골을 박살 내려는 걸까? 끈적끈적하고 따뜻한 피 위로 미끄러지며 자물쇠를 부수고 도둑질을 하고 벌벌 떨 것인가? 온통 피범벅이 된 몸을 감춘 채 도끼를 들고 맙소사. 설마? 이 말을 하며 그는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다. 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걸까?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키며 소스라치게 놀란 듯 생각을 이어갔다. 내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리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잖는가. 그러면서 왜 지금까지 나 자신을 괴롭혔던 것일까? 어제만 해도 저 시험 삼아가 봤던 어제만 해도 내가 참아내지 못할 것임을 절실히 깨닫지 않았던가. 한데 이제 와서 또 왜 이러는 걸까? 왜 아직도 주저하고 있을까? 어제만 해도 계단을 내려오며 이건 비열하다, 더럽다, 천박하다, 정말 천박하다 라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던가. 맨정신으로는 생각만 해도 메스껍고 소름이 돋는다. 아니, 나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견뎌내지 못할 거야. 이 모든 계산에 어떤 회의도 없으리라. 그럴지라도 요 한 달 동안 결정된 이 모든 것이 대나처럼 분명하고 대수학처럼 오를지라도 말이다. 맙소사. 어쨌거나 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야. 견뎌내지 못할 것이야. 견뎌내지 못할 거야. 그런데도 대체 왜 지금까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곳까지 들어온 것이 의아스러운 듯 놀라워하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티 다리를 향해 걸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활활 타오르고 사지에는 기운이 쭉 빠졌지만 숨쉬는 것은 갑자기 한결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저 무서운 짐을 이미 던져버렸다는 느낌이 들어 갑자기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졌다. 주여, 그는 기도를 했다. 저에게 저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저 빌어먹을 저의 몽상을 단념하겠습니다. 다리를 건너며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네바강을, 빛나는 붉은 태양의 빛나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몸에 기운이 없음에도 어떤 피로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한 달 내내 골마온 종기가 갑자기 터진 것 같았다. 자유. 이제야 그는 저 주문과 마법과 현혹, 홀림에서 더 자유로워진 것이다.
훗날 그가 이 무렵을 또 요 며칠간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순간순간 이것저것 하나하나 떠올렸을 때 항상 미신에 사로잡힐 만큼 충격을 안겨주는 정황이 본질적으로 별로 특이하지는 않으나 나중에는 계속 그의 운명에 있어 어떤 계시처럼 여겨진 정황이 하나 있었다. 바로 이런 정황이었다. 그는 녹초가 될 만큼 피곤했던 터라 집까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가는 것이 제일 편했을 텐데도 구태여 왜 쓸데없이 빙빙 둘러야 하는 센나야 광장을 지나 집으로 돌아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아주 많이 둘러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또 전혀 불필요한 수고였다. 물론 자기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지도 잊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수십 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대체 왜? 하고 그는 항상 묻곤 했다. 대체 왜 그에게 이토록 중대하고 결정적인 동시에 극도로 우연한 만남이 센나의 광장에서 그것도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각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 또 이런 정신 상태일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 즉 그 만남이 그의 운명에 그야말로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정황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꼭 일부러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가 셋나야 광장을 지나간 시각은 9시경이었다. 판매되든 좌판이든 큰 노점이든 작은 노점이든 상인들은 모두 가게 문을 닫거나 상품을 치우고 정리한 뒤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낮은 층에 위치한 싸구려 음식점 근처 센야강 광장의 건물들의 더럽고 악취나는 마당, 무엇보다 선술집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수공업자 그리고 비렁뱅이가 수없이 우글대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별 목적 없이 거리를 나올 때면 이곳이나 이 근처의 골목 하나하나가 유달리 좋았다. 여기서는 그의 누더기에 거만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으며 그의 눈에도 거슬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도 됐다. K골목의 모퉁이에서 한 소시민과 아줌마, 즉 그의 아내가 2개의 판매대를 앞에 둔 채 실, 노끈, 사라사 스카프 등의 상품을 팔고 있었다. 그들도 막 집에 갈 참이었지만 마침 찾아온 한 지인과 얘기를 하느라 꿈을 대는 중이었다. 그 지인이 바로 리자베타 이바노브나, 혹은 보통 그냥 리자베타라고 부르는 노파 알뇨나 이바노브나의 동상이었다. 그 노파가 곧장 14등간의 미망인이자 전당포 주인으로서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시계를 전당 잡히고 시험삼아 가보았던 노파였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리자베타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 쪽에서도 그를 대충은 알았다. 그녀는 키가 크고 못생기고 거의 백치에 가까울 만큼 겁이 많은 온순한 35살의 처녀로서 언니 집에 완전히 노예처럼 살면서 언니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얻어맞는 것도 감수해내야 했다. 바로 그녀가 보따리를 안고 뭘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소시민과 아줌마 앞에 서서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쪽에서는 유달리 열을 올리며 그녀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갑자기 그녀를 발견하자 비록 놀랄 만한 일은 전혀 아니었음에도 마음속 깊이 놀란 것 같은 어떤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리자베타 이바노브나,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면 돼요. 소시민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내일 와요. 한 7시쯤에. 저쪽에서도 와 있을 거요. 내일요? 리자베타는 결정을 못 내리겠는지 생각에 잠긴 투로 느릿느릿 말했다. 이런, 알료나 이바노브나가 어지간히 겁을 준 모양이군요. 갈갈한 여자인 상인의 아내가 조잘됐다. 당신을 보면 완전히 조그만 어린애같이 보여요. 게다가 언니라야 친언니도 아니고 배달하는 언니인데다가 마구 부려먹잖아요. 이번 일은 알료나 이바노브나에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말아요. 남편이 끼어들었다. 네, 충고하지만 따로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쪽으로 와요.
제법 돈이 되는 일이거든요. 나중에는 언니도 그러려니 생각해 줄 거요. 그럼 올까요? 내일 7시쯤 와요. 저쪽에서도 사람이 올 테고요. 당신이 알아서 좀 결정해요. 우리는 사무 바르를 올려놓을게요. 아내가 덧붙였다. 좋아요. 올게요. 리자베타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채 이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자리를 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때 이미 그곳을 지나왔기 때문에 더는 듣지 못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들을 지나쳤다. 처음에 느꼈던 놀라움은 신압으로 공포로 바뀌었고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았다. 내일 저녁 7시 정각에 노파의 동생이자 유일한 동거인인 리자베타가 집을 비울 것이며 따라서 저녁 7시 정각에 노파는 집에 혼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더욱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야말로 뜻밖의 알게 된 것이다. 집까지는 몇 걸음만 가면 됐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아예 그럴 수도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전 존재로 자기에게는 더 이상의 생각의 자유도 의지도 없음을, 모든 것이 갑자기 최종적으로 결정됐음을 갑자기 느꼈다. 물론 수년 동안 절호의 기회를 기다린다고 해도 그때도 이와 같은 의문을 품은 채 그것을 성사시키려 한다면 확실히 지금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이것보다 더 분명한 첫걸음은 기대할 수 없으리라. 어떤 경우에도 내일 이러저러한 시각에 자기가 노리고 있는 이러저러한 노파가 집에 오롯이 혼자 있게 되리라는 사실을 최소한 위험부담만을 아는 채 어떤 종류의 아슬아슬한 탐문이나 탐색 없이 최대한 정확히 또 그 전날 밤에 확실히 알아내기는 어려웠을 테니까.